미국이 6.25 때처럼 수많은 보병과 육군을 보내서 참전을 하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라, 비행기 날려줄게, 포탄 줄게, 이건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오히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와 함께 안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혹시 다른 분야도 뭐 제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요, 반도체 또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 콘텐츠 요건의 최소 임계값을 제고했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뭐 25%, 뭐 50% 이렇게 있어야 제재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1, 2%만 들어가서도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 기술 썼을 때 어떤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니들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모든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미국조차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 유통되는 전자제품 66%에 중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가치 기준으로는 뭐 1.1% 2%밖에 안 되는데 워낙 싸다 보니까 다들 중국 반도체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미국에서도 모르는데요. 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마음 먹고 그런 저가 반도체에 해킹할 수 있는 뭐를 넣어뒀는지 하면 미국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전자제품 이런 것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지 뭐 바이오나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건 뭐 당연하고요. 일반적인 전자제품까지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뭐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마늘이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미국 상원 의원이 마늘, 중국산 마늘 수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국산 마늘이 문제라고요? 예. 왜요? 왜냐하면요, 중국산 그 마늘이 그 사람의 주장으로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분으로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대요. 근데 사실은 뭐 인분이건 뭐 가축의 분육은 퇴비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늘을 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많이 키우고 있다라는 이유로 마늘을 막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늘, 토마토 케찹, 또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이런 면화 같은 옷감의 중심지예요. 전 세계의 면화의 한 3분의 1이 난다고까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옷감, 그리고 동부 지역의 해산물 같은 것도 그 신장 사람들이 와서 만들면 해산물 안 된다 그래서 막고요. 그래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막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뭐 또 어느 정도냐면 중국 회사가 중남미에 투자한 회사도요, 얘들이 강제 노동한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제재해 버립니다. 중국 업체가 남미에서 만든 것도 저희 뭐 물론 우리가 수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물건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중국도 결국에 맞불을 놓겠다 하면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럼요. 언젠가는 뭐 마무리가 된다는 게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냉전이 20세기 말에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나 이런 디커플링이 된 세계, 그리고 이런 제재를 통해서 우위를 하는 건 한쪽이 확실하게 졌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뭐 10년, 20년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거의 냉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적어도 4, 50년 우리가 이렇게 양측의 세계가 갈라지는 저강도의 패권 경쟁을 하는 걸 보게 될 건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죠. 이 상황을 또 잘못 관리하면 정말로 힘으로 붙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 그다음에 자금 세탁 이런 데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10년, 20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뭐 전쟁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뭐 분단 국가에다 휴전 국가고, 또 뭐 대만에서 뭐 전쟁 위험도 있고 막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동맹이니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예전에 특파원 때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분들, 뭐 정치 관계자들 많이 만나 보시면 그냥 그 사람들은 한국을 그냥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생각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력한 동맹. 예, 왜냐하면요, 한국만큼 미국하고 6.25 이후에 같은 전선에서 같이 싸운 나라가 좀 드뭅니다. 우리가 베트남전도 참전했죠. 그다음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등, 뭐 물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좀 후방에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같이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 중에요, 뭐 캐나다, 영국, 호주 정도 빼고는 한국밖에 없어요. 프랑스 이런 나라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미국에게 도와줬고 미국에게 강한 동맹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변화가고 있고요. 6.25도 이렇게 70몇 년 전의 얘기고요. 더 이상 이제 6.25를 기억하는 미국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싸웠다고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에 같이 피를 흘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뭐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요. 우리도 아주 좋은 동맹이란 걸 증명해줘야 될 시간은
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특파원 2016년 말 2017년 갔을 때만 해도요.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의원님들이 미국 하원 의원이 3분인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랑 피와 연결됐다라고 그렇죠. 할 만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근데 이미 펜스 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국전 참전 용사의 아들이셨는데요. 참전 용사의 아들이 정치하는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전쟁의 피가 아닌 뭔가 다른 걸 엮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요구하는 게 미국 사회가 바뀌어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뭐 무리하게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동맹이 이 소중한 동맹을 동맹이란 건요.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한 번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만나고 늘 얘기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리고 힘들 때 도와줘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요구를 뭐 큰 나라가 다 해줘야지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미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군대를 육군을 많이 보내가지고 우리랑 같이 피를 흘릴지 그건 정말 미래에 대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좋은 친구로 남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친구 관계에서도 돈 많은 친구가 있고 돈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이제 아무리 친해도 그럼요. 항상 돈 많은 친구가 계속 밥 사고 술 사다 보면 야, 그럼요. 너도 한번 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또 야 네가 사 계속 이러면은 친구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제 똑같습니다. 한 번 좀 쏠 때가 됐다. 예,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이제 두번 좀 정도? 조금만 쏘고 그리고 미국의 여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거기는 뭐 미국이야말로 진정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기 때문에요. 그 여론을 잘 살피고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국의 뭐 한국도 여야가 많이 갈라져 있지만 좀 초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트럼프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지만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고. 근데 뭐 그 돈을 잘 안 쓴다. 약간 좀 깍쟁이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막 하면서 돈 더 내라. 방위비 뭐 지금 무임승차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시그널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인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좀 극단적인 거고요. 철수 같은 거는 미국 정치권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요. 그래서 미국은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이 뭐냐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규정하는 법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국방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통과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통과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바이든 시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 숫자를 28,000명으로 고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트럼프 시절에도 계속 그렇게 고정해 놨거든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하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하니까 미국 여야 의원들이 아 이건 너무한데 해서 아예 넣어놔서 한국을 달래기 공화당도요. 이건 당연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달래기 위해서 한국을 달래고 한국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미국 여야 의원들이 혹시나 될까봐 28,500명이나 숫자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주한미군 철수가 쉽게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금액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기는 뭐 여야 모두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미국도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압박이 여야 막론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느냐,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냐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협상과 지혜의 영역이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주한 미군 철수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의 어떤 뭐 본질을 보면 한국을 굳이 그렇게 안 챙겨줘도 된다.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끊어도 된다. 굳이 뭐 한국을 뭐 해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육지는 한국이다. 해서 또 한국의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막 나가도 철수 못한다. 뭐 이런 파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좀 미국이 왜 그렇게 좀 지키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미군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긴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력 충돌이 있다면 이만큼 가까운 데 있는 기지가 어디 있겠어요?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킬만 한데요. 그렇다고 한국이 막 나가는 데까지 지킨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들도 한국에서 군대 빼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과거 카터 대통령도 진짜 철군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0% 가능성이 0%다.
라고 보는 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사시가 있었다 할 때 우리 미국이 6.25 때처럼 수많은 보병과 육군을 보내서 참전을 하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라 비행기 날려줄게 포탄 줄게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오히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와 함께 안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긴 또 우리도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라크 파병 그때 막 얘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신청하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월급 많이 주고 휴가 많이 준다고 애들이 막 신청해가지고 막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도 막 이 여론이 왜 파병을 하냐 막 하다 보니까 후방부대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그냥 공군하고 미사일 정도만 줘라. 괜히 뭐 싸움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미국은 너무 오래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전쟁을 했고 원하지 않는 전쟁은 그 정도에 많았거든요. 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고 경합주 중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데를 보면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자가 많은 곳들의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릴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라면 아마 좀 상당히 발을 빼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지금 최악 아닙니까? 최악의 상태라고 전 보이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또 예전에 한번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또 시도했었던 대통령이 이제 또 다시 오니까 이제 또 북한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트럼프 1기와 2기에 저는 좀 다른 차이가 뭐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한 거니까. 이제 끝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대통령도 단임이지만 한 3년 하시고 나면 한 나머지 2년은 우리가 뭐 표현하는 게 역사와의 대화를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지켜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2009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역사와의 대화를 하면 여론보다는 역사의 이름 남길 걸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나 노벨상 받고 싶어라는 또 이런 욕구가 있겠죠. 1기 때 제가 노벨상 받는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 미국 협상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그 노벨상을 추천해 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누가 추천해 주는지 혹시 기억은 잘 못하시죠? 모르겠어요. 아베 총리가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트럼프를 가장 많이 만나고 트럼프와 가장 친하고 그랬던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베 총리가 추천했다는 건 트럼프 마음을 읽은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트럼프는 2기 때는 그런 일을 또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가 북한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불안한 방식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도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뭐 북한 핵을 갑자기 인정해 준다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우리는 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핵 협상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건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가자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남북 관계는 그런 미북 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막 개선을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사실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돈을 주고 싶어도 유엔 결의 때문에 못 주고요.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유엔이랑 미국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 교류나 뭐 요 정도 이후에 사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북한 간다고 할 때 북한으로 비행기가 뜨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비행기가 가면 그 비행기는 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북한으로 들어간 비행기는 또 6개월 이상 뭐 미국이나 다른 데 못 간다는 또 조항도 있고 그 항공사가 또 미국의 요주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뭐 북한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허가를 미국이 마지막까지 안 해줬어요. 떠나기 뭐 1시간 전까지도 안 해주고 마지막에 사람들 다 타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해줬거든요. 그만큼 이게 되게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로 생각해 보면 다우존스 3만 넘었을 때 와가지고 내가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약간 좀 자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뽐내고 이런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25년도의 핵심 어떤 가장 큰 이벤트랄까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의 상징
네. 이런 걸 한번 꿈꾸기도 하겠네요. 당연히 꿈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나 외신들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아마 이란과의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뭐 이를 갈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과는 뭐 완전히 네. 숙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쓴 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과 그걸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하는 예상일 수 있지만 저는 트럼프처럼 예측 불가능한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요 한번 네.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뭐 아시아, 뭐 우리나라나 뭐 예를 들면 뭐 중국과 대만의 어떤 뭐 분쟁이나 전쟁 위협이 막 많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 대표님 생각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막 판을 키우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겠네요. 예, 그럼 저는 트럼프는 전쟁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이란이 그 미군의 드론을 격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 국무부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국방부도 준비를 다 해놨죠. 보복 공격,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하는 걸 준비해놨는데 트럼프가 처음에는 하라고 했다가 1시간 전에 막아 세웁니다. 네. 드론 하나 떨어뜨렸다고 저쪽에 150명을 죽이는 거는 비례적이지 않다라는 트윗을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력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직접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모르죠. 트럼프는 어디서나 레드라인이 있는데 최근 영국의 이제 리스크 컨설팅 회사가 쓴 보고서를 보면 세계 지도자들이 너무나 레드라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 하나 밟으면 터지는데 네. 트럼프도 벼랑 끝 전술로 이게 레드라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잖아요. 뭐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뭐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나에겐 장전된 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트윗을 올려서 상대를 겁주고 하는 게 트럼프인데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레드라인을 밟으면 크게 터지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트럼프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뭐 협상의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예.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런 걸 좀 예.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 거기서 내가 이득을 얻어내는 거를 되게 예. 좀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세계 대통령 자리에 이제 올라간 게 예. 문제인 거겠죠. 어찌 보면 예. 레드라인을 막 밟고 다니니까.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 취재 경험에 의하면 예측 불허고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백악관 기자단 따라서 출장을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백악관에 좀 고위직인 분과 좀 친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외국 기자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메일 보내고 거기서 몇 차례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요즘에 뭐 한반도 문제나 뭐 아시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게 아주 핵심 있었는데요. 관계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그 외교안보 회의에는 늘 참석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그 앞에서 뭐 트럼프랑 뭐 논쟁을 하고 그 정도 위치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네. 그 정도만 간다고 해도 사실 외국 기자들이 만나기 꽤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해준 거였는데 그렇게 말해준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맞았던 것 같아요. 3분의 2가 틀려요. 예, 틀리는 게 회의에 참석해도. 공식 회의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오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엄청나게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트럼프는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다 썼다면 거의 다 오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기자들은 여기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데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써서 그랬지 만약에 그 말만 믿고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파원인데 3분의 2가 틀리는 기사들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트럼프는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외교 전략은 조금 더 먼 곳에 눈을 두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걸 보고 조금 더 나가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급망이나 이런 게 이제 분화되는 게 거의 명확하고 네. 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냉전 시절 같은 이념을 통한 국가들이 뭉치는 게 보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트럼프든 아니든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방향이다. 그러니까요. 다만 트럼프가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면서 가는 예. 것뿐이지 방향은 정해져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봐야 그렇게 되겠네요. 생각합니다.